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추락. 체감상으로는 30분은 더 된 것 같은데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추락이 멈추는 순간 나는 죽고 말겠지만 내가 눈을 뜬 곳은 빛 한 줌 없는 완전한 어둠 속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곳. 오직 떨어지고 있다는 감각 하나뿐이었다. 처음엔 떨어진다는 느낌의 질에 겁을 먹고 소란스레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졌다. 끝이 안 보이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자 몸이 절로 적응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기 지루했던 나는 이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여기는 지구가 아닌 다른 곳일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이지만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두 번째, 나는 싱크홀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싱크홀에 빠진 것이라면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을 못 이겨 진작에 죽고 말았을 것이다. 세 번째, 그냥 개꿈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고 단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 꿈이라고 생각하니 몸이 더욱 편안해진다. 그때 새까맣던 주변이 점점 하얗게 밝아지더니 무언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왼종이 한 장을 들고선 나를 다그치는 엄마의 모습. 흐릿하게 아른거리던 그 장면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나는 곧 그 장면에 빠져들었다. 엄마가 들고 있던 종이, 그 종이는 성적표였다. 모든 과목의 성적은 90점을 넘었고 전교 석차는 10등대. 나는 그 성적에 만족해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넌 언제까지 그 점수로 살 생각이냐? 전교 1등 하는 애는 매일 학원도 다니고 하루도 집에서 공부를 거른 적이 없단다. 나도 학원 다니고 집에서도 매일 공부하잖아. 그리고 점수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래? 이 점수가 나쁘지 않아? 넌 언제까지 이런 어중간한 점수만 달고 살 거니? 아 진짜 그만 좀 해. 옆집 애만 봐도 너랑은 공부하는 시간이. 그만하라고. 그리고 너 오늘 학원 갔다 오긴 했어? 왜 출석 문자가 안 와? 이 시발 진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시발. 내 마음속에 폭풍우가 일어난 듯 나 자신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멈춰야 하는데 그 폭풍은 점점 커져만 갔다. 엄마, 내가 엄마야? 시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아는 욕이란 욕은 전부 내뱉었다. 식탁을 뒤엎고 독이 그릇을 깨고 책장을 쓰러뜨리고 액자를 던지고 집은 금방 엉망이 되었고 이제 던질 만한 물건도 보이지 않았다.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에 엄마만이 보일 뿐. 엄마가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소리를 지른다. 나가. 나가라고.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나갈 거야. 내가 더러워서 나가지. 내가 씩씩거리며 신발을 신고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풀어헤치자 엄마가 또 한 소리를 했다. 너 같은 멍청한 걸 낳은 내가 잘못이다. 어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의 머릿속은 분노라는 소용돌이에 삼켜지고 말았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미 나의 머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나의 주먹은 어느새 엄마의 뺨을 후리고 있었고 내 주먹에 맞은 엄마는 기절해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다. 아니, 짐승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쓰러진 엄마 위에 올라타 계속 주먹을 휘두른다. 지치지도 않고 계속 한참 동안이나 휘두르고 나서 겨우 숨을 고른다. 엄마의 얼굴을 보며 다시 숨을 내뱉는다. 피떡이 된 엄마의 얼굴은 형체가 남아있지 않았다. 얼굴이라기보다 핏물이 안 빠진 고깃덩이에 가까웠다. 내가 사람을 패 죽이다니. 그것도 나의 엄마를. 그제야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함몰된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당연 불가능해 보였고 심장 박동도 없었다. 엄마. 싸늘한 시체가 된 엄마를 흔들어 보지만 미동조차 없다. 되돌리고 싶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되돌리고 싶다. 몇 분 전으로 시간이 거꾸로 갔으면 좋겠다. 되돌린다 그래. 그러고 보니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라는 것. 잠에서 깨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요란스레 뛰던 가슴도 점차 진정이 됐다. 자 이제 잠에서 깨자.
이 먹같은 꿈에서 깨어버리자 정신을 차렸을 땐 차갑고 거친 보도블록의 감촉이 나의 은뺨을 통해 머릿속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뜨거운 엣지가 나의 머리에서 새어나옴을 느꼈다. 서서히 체온이 떨어져 가고 눈이 감긴다. 앞이 다시 까맣게 물들자 그제야 생각이 났다. 엄마를 죽이고 천천히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나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진다. 옥상까지 간 나는 난간에 올라 밑을 보다가 거센 바람에 못 이긴 척 몸을 던졌다. 꽃풍우가 일고 남은 물이 고여 썩은 응어리가 된 것이지. 아무튼 드디어 추락이 멈췄다. 두 번째 이야기. 기괴한 래프팅. 내가 일병일 당시 말년 병장 옆에서 아양을 부리는 통에 말년 병장이 전역을 하고 전역한 병장이 걸리지도 않던 말년병을 들여 내가 걸리고야 말았어. 하는 일마다 기운이 없었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지. 참 웃기는 상황 아니겠어? 그런 날 보면서 실세인 상병들은 무척이나 날 아니 꼽게 봤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줄을 잘못 선 내 잘못이겠지. 하긴 20살도 아닌 19에 스스로 신청해서 들어간 게 군대였으니 뭐 아는 게 있었겠어? 내 친구 중엔 아마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걸. 아무튼 내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대체 뭘 배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무심코 선택한 게 바로 운전병이었어. 갈구면 갈구는 대로 그렇게 지냈었지. 운전병이 운전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두 돈 반짜리에 총바퀴가 10개인데 개당 40kg야. 그 바퀴 한번 가려고 하면 하나하나 레바질 해가며 수동으로 다 풀어서 빼고 끼워야 해. 바퀴 하나를 앞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면 하루가 다 갔어. 물론 사람이 몇 명 붙으면 점심 먹고 소뚝딱 갈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혼자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 사실 운전병이 꿀이라는 소리는 내가 전역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 내 친구들한테 보직을 얘기했더니 다구리를 치더라고. 포병 나온 내 친구는 내가 60mm 박격포 들고 행군해 봤냐면서 길길이 날뛰고, 해병대 나온 녀석은 그렇게 시끌벅적한 우리들의 대화를 바라보며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어. 근데 알잖아.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시간인지 말이야. 아무튼 내가 혼자 낑낑대며 바퀴를 끼워 맞춰대고 있으니까 주사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어. 힘들지? 그거 내일 해도 되니까 나랑 고로쇠 물이나 받으러 가자. 우린 주사님이라고 불렀어. 국무원이지. 그렇게 우리 부대 차고엔 준이님이랑 서기님, 주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셨었어. 바퀴 따위야 기술이 필요 없는 생고생 작업이라. 그땐 정비병들도 나를 무시하고 각자 자기들 일만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비지땀을 흘려가며 고생하는 게 불쌍해 보이셨는지 어느샌가 주사님 손엔 아이스크림이 쥐어져 계셨어. 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주사님이랑 고로쇠 물을 채취하기 위해 부대바로 윗산으로 향했어. 그렇게 해서 내 군생활이 좀 풀렸던 것 같아. 그 뒤로 주사님 전용 운전기사처럼 돼버려서 작전 이외에도 영해로 나갈 일이 생기면 꼭 나를 데려가셨었거든. 물론 난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해서 반년 동안 거의 정비병의 모든 스킬을 익혔어. 때문에 개념 없다는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고 후임병들한테 존경도 받았었지. 물론 그 말년병장이 남긴 오육의 역사는 정말 내 군생활의 치욕과도 같은 훈장을 만들어주고 말았어. 서설이 너무 길었네. 아무튼 난 주사님이 영해에 나가실 때마다 운전을 했었는데 내가 군생활했던 곳이 바로 강원도 인제였어. 그곳은 래프팅의 명소와도 같은 내린천이 있는 곳이었지. 여름에 작전을 나가거나 주사님을 태우고 어딜 갈 때는 그곳에서 군인 아저씨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익살스럽게 소리치는 나이든 중년 남성부터 풋풋한 대학생들까지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래프팅을 즐기면서 소리를 질렀어. 그때마다 난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 꼭 전역하고 간다. 내가 저기 간다. 딱 기다려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난 전역을 하게 됐어. 길고 긴 시간이었지. 하지만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 기분 뒤숭숭했지만 최고였어. 사실 전역할 때 내 동기 둘도 같이 전역을 했는데 녀석들과 죽이 좀 잘 맞아서 난 걔들한테 제안을 했어. 바로 래프팅을 하자고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을 잡게 됐고 우리는 그곳에서 1박을 하고 말았어. 그것도
막 전역한 녀석들이 말이야. 웃기지 않아? 근데 사실 난 래프팅을 해본 적이 없었어. 대학교 OT를 래프팅 하러 간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을 뿐더러 MT를 가본 적이 없었기에 난 래프팅을 그곳에서 처음 접했지. 그런데 접수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당일 9시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내일 다시 잡으라는 거야.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잡아놓은 펜션. 이것도 웃기는 게 우리 서기님이 운영하시는 펜션이라 공짜로 하루를 묵게 됐지 뭐야. 서기님 와이프가 하던 국밥집에 국밥도 먹고 펜션에서 술도 먹고 영화도 보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짧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 저녁도 했겠다. 친한 동기들도 있겠다. 자유롭겠다. 공기 좋겠다. 그렇게 배불리 밥을 먹고 담배를 태우러 밖에 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니 이상하게 그날은 별이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서기님께 여쭤보니 서기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주셨어. 니들 몰랐냐? 오늘 밤에 비 온단다. 내일 래프팅 하겠냐 이거? 우린 내일 래프팅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기 시작했어. 다행히 많이 오지는 않는다길래 그냥 그렇게 우린 뭐 잠을 자게 됐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 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잖아. 그게 딱 가랑비 정도였어. 우린 서둘러 접수처로 향했어. 정말 다행히 오늘 운영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교육도 받고 래프팅하기 전에 사진도 찍고 여기까진 참 좋았어. 근데 우릴 태우고 내려갈 강사가 이렇게 말했어. 전날 비가 좀 와서 물이 좀 센데 좀 걱정되네요. 근데 우리한텐 그딴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구명조끼도 입었겠다. 대체 뭐가 걱정된다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트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들 바깥쪽으로 쭉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린 3명이었고 나머지 4분은 모르는 분들이 타셨어. 이렇게 총 8명에 플러스 1명. 바로 어린 꼬마까지 해서 우린 래프팅을 하게 됐어. 꼬마가 어렸는데 구명조끼 입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여웠던 걸로 기억해. 안내자는 우리한테 니들은 무슨 연고냐고 물었어. 우린 전역하자마자 곧바로 여길 왔다고 대답했지. 그때 우리 앞에 턱수염이 멋진 아재가 좋을 때다라며 우리의 대답에 맞장구를 쳤어. 어릴 때라 우린 그 말에 쑥스럽게 웃어댔지. 그렇게 물살을 따라 우린 내려갔어.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자, 급류다. 급류가 나타났습니다. 우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사를 쳐다봤어. 왜냐면 급류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강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아. 하라고 말이에요. 연습이에요. 연습. 자, 다시 한번 급류다. 하는 수 없이 우린 아까 배운 대로 보트 바깥으로 쫙 몸을 펼쳤어. 그랬더니 보트가 팽팽하게 만들어졌어. 강사가 이리저리 보트를 뒤집으려고 용을 써봐도 보트는 뒤집어지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고서야 강사는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 그렇게 첫 번째 급류가 찾아왔어. 우린 아까 배운 대로 보트 바깥으로 몸을 쫙 펼쳤지. 난 파도라는 걸 바다에서 밖에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곳에서도 파도가 넘실거리더라고. 좋기 50cm 정도 물살이 치는데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덜컹거리고 이거 잘못하면 보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렇게 첫 번째 급류를 지나서야 난 래프팅이 그냥 단순히 웃고 떠들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그 넘실 때는 물소리가 정말 장난 아니었어. 반면에 아재랑 내 동기들은 신났는지 막 소리를 질러댔어. 마치 내가 운전병으로 있을 때 신나게 날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들처럼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겁먹은 게 나뿐만은 아니었나 봐. 내 옆에 있던 어떤 누나가 무섭다고 막 몸을 부르르 떠는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꼬마도 겁을 먹었는지 엄마를 막 찾았어. 그 모습을 보면서 보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웃었어. 강사도 막 웃었지. 난 굳이 왜 아침 9시부터 이걸 타야 하는지 몰랐는데 막상 보트를 타고 보니까 물길이 꽤 길었어. 구불구불한 33번 도로의 여름만 되면 왜 버스가 이렇게 많이 다녔을까 싶었는데 그게 다 래프팅 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버스였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됐어. 아무튼 그 긴 길 끝에 우린 두 번째 급류를 만났어.
강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이번 급률은 진짜 쌉니다. 다들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난 곧바로 겁에 질리고 말았어. 강사가 말한 말 때문도 있었지만 우리 앞에 가던 보트가 눈앞에서 뒤집어지고 말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급류가 서서히 다가오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 물소리가 그렇게 귀를 때려대니 정신을 못 차린 건지 강사가 소리치는 소리를 우린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됐어. 결국 보트가 뒤집히고 말았지. 난 안경까지 쓰고 있어서 물에 빠지자마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와, 정말 사람 죽는 게 그런 건가 싶었어. 급류에 빠지니까 말이야. 구명조 끼고 뭐고 없더라고. 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기 위해 물 밖으로 헤엄을 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하지만 거센 물살 때문에 난 오히려 물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 그때 어디서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봐, 봐, 앞에 봐. 난 그 소리에 곧바로 내 몸을 디귿자로 만들었어. 왜 처음 강사가 우리한테 말하길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 정말 위험하다고 말을 했었거든. 왜냐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하면 허우적거리는 몸 동작이 우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사가 말해줬었어. 근데 그때는 그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지. 뒤집어지긴 왜 뒤집어지냔 말이야. 우린 래프팅 하러 온 건데 말이야. 헌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배운 건 다 까먹고 막 살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 그렇게 진짜 꺽꺽거리며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아까 내 앞에 있던 아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앞에 보라고 말이야. 난 그 말을 듣고 무의식 중에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디귿자로 몸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제야 몸이 두둥실 뜨기 시작했어. 물이 덮치지 않으니 숨도 트이고 이제야 살겠다 싶었어.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 내 동기들을 보니까 벌써 저만치 떠내려가 있더라고. 접수처 앞에서 산사구려 쪼리들은 이미 모두 날아간 상태였고 다행히 안경은 내 얼굴에 아직 끼워져 있었어. 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우리 보트 탈 때 꼬마가 있었잖아.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보트가 진짜 엄청 세게 뒤집어졌거든. 그건 당연히 꼬마라도 별 수 없었을 거야. 근데 내가 죽다 살아나고 보니까 그제야 그 꼬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난 그때부터 주변을 막 살펴대기 시작했어. 아직 급류 구간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물이 들쑥날쑥하는데 누가 꼬마를 밑에서 길게 올리고 있었어. 난 참 다행이다 싶었어. 꼬마는 또 의젓하게 울고 있지도 않았어. 난 곧바로 꼬마, 꼬마요, 꼬마 잡아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언제 보트를 다시 뒤집고 올라탔는지 강사가 그 소리를 듣고 꼬마를 받았어. 그리고 난 그 꼬마가 다시 안전해지자 물살에 몸을 맡기고 계속 떠내려갔어.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밧줄을 잡으라고 말이야. 난 그래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들이 앞을 가리키고 그곳에 급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날 그제야 상황 파악을 했고 필사적으로 밧줄을 잡기 위해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 밧줄을 잡는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 근데 그때는 내가 미친 듯이 밧줄에만 정신을 팔아서 밧줄 밑으로 검은 물체가 흘러가는 걸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물속에서 뭔가 내 밑으로 쭉 흘러가는데 검은색 티셔츠였나? 탁한 계곡물 때문에 난 그 물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밧줄. 어쩌면 그게 내 곁으로 다가와 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물 밖에 나오니까 쪼리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노부터 이것저것 그곳에 헝클어져 있었어. 우리 물 밖에 나와서 물품을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인원수, 다친 사람 이것저것 체크할 걸 다 체크했지. 확인을 끝마친 강사는 잠깐 10분만 쉬고 출발하겠다고 말을 했어. 난 이대로 래프팅을 끝내고 싶었는데 차마 그곳에서 혼자 이탈하겠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 그 쉬는 시간, 아까 그 꼬마가 보이기 시작했어. 엄마 옆에 붙어서 천연덕스럽게 개울물에 발장구를 치는 꼬마를 보니까 참. 그리고 강사는 그분들한테 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이야, 전 진짜 감동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최고입니다, 최고. 저 감동했습니다. 나도 감동스럽긴 마찬가지였어.
왜냐면 자신이 물을 먹든 말든 제 새끼 걱정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 근데 그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어. 무슨 감동이요? 제가 뭘? 아니 아까 애기 손으로 번쩍 들고 계셨잖아요. 아니요. 전 아저씨가 제 애기 구해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 계셨던 분들은 말을 멈췄어. 곧바로 나를 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겠어? 그냥 밑에서 누가 떠받들고 있었다고만 말을 했지. 보트가 뒤집어지고 상황을 대충 파악해보니까 내가 뒤집어진 곳에선 아재랑 나, 강사하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이었고 물 밑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이 내 동기와 나머지 셋, 총 8명이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그 급류 구간에선 역류에서 수영하는 게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물살이 세. 그래서 한번 흘러간 사람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거든. 그렇다면 강사, 나, 아재 중에 한 명은 아이를 붙들고 있었어야 된다는 소린데 우린 그러지 않았거든. 우리 먼저 뒤집힌 보트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구해준 건가? 우린 추측에 추측을 다 해봤지만 결론이 나질 않았어. 그래서 그 애기한테 물어봤지. 누가 구해줬는지 말이야. 아이가 엄마가 나 이렇게 들어줬어라고 말했어.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는데 아이는 엄마가 들어줬다고 말을 하고 강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곧바로 우리한테 그만 출발하자고 말했어. 우린 다시 출발했고 두 번의 급류를 무사히 건너 목적지에 도착했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우린 왠지 무거운 기분은 지울 수 없었어. 강사가 그걸 알아챘는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 아, 이거 처음 타시는 분들은 한번 뒤집어지면 다신 안 오는데 큰일이네. 찝찝함이 있었지만 우린 그렇게 한바탕 웃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 우린 터미널 앞에서 국밥을 먹고 동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 짧으면서도 긴 하루를 경험한 것처럼 기분 좋은 피곤함이 몰려왔어. 집에 도착한 나는 내린 전 래프팅을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 사람이 1년에 한두 명은 꼭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그곳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곳이었어. 게다가 우린 전날 비가 와서 물이 불어 있던 것도 있었고 말이야. 그리고 아까 강사가 한 말이 떠올랐어. 한번 뒤집어지면 겁에 질려 다신 못 온다. 글쎄, 왠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어쩌면 난 또 이곳에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느끼는 기분 좋은 피곤함과 지금 느끼는 따스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말이야.